오늘 60 항쟁 33주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민주주의는 그날의 땀과 노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그 중에서도 이제 6월 9일 날 연세대 정문 앞에서 이한열 군이 체류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네. 촉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한 날짜는 그거보다 뒤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체류탄을 맞은 날, 직사로 맞은 날은 바로 6월 9일입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대학별로 큰 어떤 국민대회라든가 이런 권리대회에 참석을 할 때 전날 대학별 출정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이 대학별 출정식을 했던 날인 겁니다. 다음 날 네. 있었던 집회 그 큰 주제가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언 철폐 국민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문살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해 1월 14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박종철 열사가 숨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의 네. 내용을 담은 집회를 여는 그 학교별 출정식에 참석을 했다가 사망을 한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박종철을 살려내라는 구호가 있었죠. 그때. 네. 오늘 새로 공개된 사진들 몇 장이 있습니다. 이한열 기념사협회로 이 사진 우리가 아는 사진들이고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추모 집회까지 사진들 중에 오늘 새로 공개된 사진들 몇 장을 보겠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마 유해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 같습니다. 네. 노제고요. 네, 저 아마 영정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우상호 의원 같습니다. 네. 자, 영화 1987에서도 나오죠. 저희가 그 영화를 통해서 33년 전 6월 항쟁을 좀 다시 알기 쉽게 구성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그러자 이제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고문살인 자행하는 국부독재 몰아내자! 그해 6월 9일 연세대 앞이죠. 네, 우리 현대사를 바꾼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화 1987 중에 한 장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건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네.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죠. 특히 넥타이 부대라 불렸죠. 네, 직장인들이 결국 여론에 밀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본인은 여야가 소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임기 중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88년 2월 25일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네. 딱 저희 연배 이상인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직선제,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삼권 분립의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의 공화정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현대사로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게 87년 저게 이제 헌법 개헌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위신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 직선제는 유지되고 있었는데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았고 네. 그 선거인단은 사실은 그때 당시 군사정권하에서 장충체육관에서 모여서 뽑았죠. 그래서 체육관 네. 대통령이라고 불렀잖아요. 99.7% 이렇게 뽑았죠. 그러니까 네. 전두환이 지명하는 사람이 당시는 노태우였고 그냥 지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고. 네. 저 구호가 굉장히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귀에 익을 수밖에 없고 잊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데모라고 하면서 뭐 직장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좀처럼 참여까지는 안 했었는데 거리로 학생들이 했었죠. 학생들이 네. 했었는데 거리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넥타이 부대가 나오는 그런 네. 계기가 됐던 거죠.
오늘 60항쟁 33주년 기념식은 고문공장이라고 불렸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용산에 있는 그 대공분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고문과 인권 탄압의 어떤 상징 같은 남영동 대공분실, 여기서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단지 민주화를 염원했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공포와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불행한 공간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은 마치 마술 같은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설명했는데요. 60 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전투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등 민주화운동 가족들과 그 유공자들에게 훈포장도 수여됐고요.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훈장을 달아주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네, 배은심 여사 혼자 살아계시더군요. 우리 민주화 열사들의 부모님 중에 33년을 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가 아니고 저분들 저 어르신들이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외친 그 외침에 대한 어떤 보답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한 몇십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민가협이라고 있습니다. 네. 민주화 시 과정에서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투옥이 됐던 그 가족들이 만든 이제 기구인데요. 네. 그 사무실을 갔던 기억이 지금 제가 나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식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투옥이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나서서 그 자식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넘어서 오히려 민주투사가 되는 그런 시절이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투사가 돼요. 네. 시대가 그랬어요. 네.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지학순 주교, 고지학순 주교, 김진균 교수, 오늘 훈장을 받은 조영래 변호사, 광주의 조비오 신부님, 네, 오늘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그 꽃이 영상 있어요? 그 대공분실에 벽에 이렇게 네, 큰 저게 509호라면서요? 예, 이제 박종철 열사가 군이 죽은 곳이죠. 숨진 장소이고요. 네. 아까 잠깐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당시 87년대 시위에 나선 시위대를 진압하는 전투 경찰들에게 네. 그 어머니들이 꽃을 달아주는 그때 시위대도 그런 방법을 몇 같이 번 했었어요.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4.19부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87년까지 네. 있었던 민주화의 역사가 이제야 비로소 꽃을 피웠다는 건데요. 네. 사실 33년 만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보면요. 훈포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공로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하지만 훈포장 받아 나중에 서원이 네. 박탈됐지만 이제야 사실은 그동안에는 훈장을 한다면 무슨 전투라든가 이런 걸로만 주어졌지 네. 않습니까?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야 꽃이 피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60항쟁과는 개인적으로 그죠? 그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때 같이 부산에서 활동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앞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잠깐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7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바로 그 이후에 치안본부장이 발표를 하면서 턱하고 치니까 책상을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뭐 이렇게 좀 발표하고 닷새뒤의 겨우 이제 물고문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추도회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추도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으로 상임 집행위원 같은.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6월항쟁 때는 또 6월항쟁 투쟁을 이끄는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임 집행위원으로 또 포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운명이라는 책에 그 당시의 기억을 굉장히 뿌듯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 행사 마치고 기념식 마치고 박종철 열사의 그 509호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509호 자체를. 저기 근데 이제 경찰이 사실 이제 기념관으로 기부한 건물이 예, 남겨둔 건물이죠. 지금은 네.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저것이 욕조가 바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욕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 네. 5층인데 저 건물이 굉장히 특이한 게 이게 나선형 철제 계단이 1층에 들어서자부터 계단이 있는데 중간에 빠져나오는 곳이 없이 바로 고물관은 5층으로 이어지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설계됐던 그런 저 건물이었죠. 대공분실에서 김근태 선생님, 뭐 서른 의원 너무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저기서 고문을 당했죠. 예, 그리고 뭐 이름만 들으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끌려갔었던 곳이고 사실 네. 저것이 뭐 굉장히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시면 남영동 용산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복판에 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곳에서 그 욕조에서 이제 고문을 끝에 사실 김근태 의장만 해도 평생 후유증, 고문 후유증으로 네. 시달리시다가 일찍 세상을 네. 떠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김근태라는 사람이 민주인사에서 의원이 되고 그 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로 거대한 정치인들로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에 우리 일상에도 사실 그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주화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사실이에요, 그죠? 네, 우리 네, 일상 맞습니다. 곳곳에 이게 다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와 협력이라는 단어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뭘 주도하면 국민들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 의식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도 성숙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때 청년들이 아버지가 돼 가정에서도 민주주의가 싹텄다. 가정과 직장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냥 우리가 다 완성했습니다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다 종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긴장을 놓치면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945년도에 당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중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두 가지를 다 달성한 국가는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도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듯이 시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